민사집행법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실제로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민사집행법은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채권자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 채무자는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되며 모든 사람은 법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은 법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최종적인 장치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편 총칙에서는 민사집행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 그리고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 집행관 및 법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집행이 이루어지는 법적 기반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제2편 강제집행에서는 강제집행의 절차와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 즉 집행권원의 필요성과 집행법원의 관할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절 재산명시 절차 등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즉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에 대해 다룹니다.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부동산 강제경매 및 강제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특정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설명합니다.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채무자의 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금전채권을 변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는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물 인도, 권리 이전, 일정 행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집행 절차를 다룹니다. 다음으로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입니다. 여기서는 저당권,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4편 보전처분입니다.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채무자의 재산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제1장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 전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제2장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로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 이전을 방지하거나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보전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민사집행법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이제 표를 참고하시면서 각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지법 5번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 가압류의 효력 및 가압류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여부를 다룬 판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 및 내용을 간략히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2010년 2월 18일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 차용하였습니다. 2011년 2월 17일 대여금 변제 기한이 도래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28일 원고가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가압류 신청 후 2011년 12월 8일 법원이 가압류 결정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12일 또는 13일에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의 예금 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19년 12월 26일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 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원심 판결은 가압류로 인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장래 입금될 예금도 가압류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 섰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 결정이 송달될 당시 피고가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더라도 그 집행 절차는 즉시 종료되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그 순간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는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시점부터 새롭게 진행되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경과한 2016년 12월 13일경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원심이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의 효력 및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며 이에 따른 판단 오류가 있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장래 예금 채권의 가압류 가능성. 가압류 명령 송달 이후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 채권이라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존재하고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며 가까운 장래에 예금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 금융기관, 에게 송달될 당시 채무자의 예금 계좌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 등 피압류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압류로서의 집행보전 효력이 없습니다. 2. 소멸시효 중단 여부. 원칙적으로 가압류는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어 가압류 집행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가압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없으므로 집행 절차는 곧바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시효 중단 사유도 종료되어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롭게 진행하게 됩니다. 이 판례를 통해 장래 입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가압류의 효력을 쉽게 인정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하며 가압류 결정 후 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적극적인 채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